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아직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이 원래 있을 예정이죠?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5시까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의사일정 합의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정확히 5시인데 아직까지 합의됐다는 소식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6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라고 지금 동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가 소집이 되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국회 통과를 못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당을 제한 4+1 협의체에 표결에 참여한 여부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 논의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가 오늘 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 중독 통합 6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이 새로운 보수당의 이 보수 재건 3원칙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새로운 보수당이 이것을 이 보수 재건 3원칙 수용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통합 논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청와대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국민청원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예, 먼저 여당 발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 반장의 발제입니다. 예,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잠시 후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예고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 이 소식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이 눈여겨봐야 할 건 2가지인데요.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4+1 협의체 공조가 유지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4+1 협의체 내 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균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의 경우에는 정세균 후보자가 직접 일부 야당 지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직접 그 사실을 전했는데요. 정 대표, 선거 중립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연초, 지역 순방, 초도 순시 등 명목을 빌어서 교묘한 방법에 의한 선거 운동이 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열린 우리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 하나가 탄핵의 빌미가 됐던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한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취임한 다음 현장 시찰을 명분으로 전국을 다닌다면 사실상 민주당 선거운동을 지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정세균 후보자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의 민주당 복귀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죠. 정세균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후임에게 이 총리직을 내주고 뒤돌아보지 않고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자리를 비워둔 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총리의 뒤끝도 깔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죠. 자, 두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돼 이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늘 상정을 한 다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여부에 따라 곧바로 표결에 붙이느냐 마느냐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자,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네, 지난해 4월 시작된 패스트트랙 전국도 마무리가 되는 셈일 텐데요.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국회 몫의 입법이 끝난 뒤에는
정부의 후속 조치, 또 검찰의 자체 개혁이 뒷받침돼야 할 겁니다. 법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발 카드가 잇따라 나오고 있죠.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이 측근들을 전원 불가리한 데 이어 또 특별수사본부 등 직제 없는 이 검찰총장 직속 수사 조직을 만들려면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미애의 세 번째 카드, 직제 개편이 거론되는데요. 직접 수사 기능은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 수사부 4개를 2개로, 또 공공수사부 3개를 2개로 줄이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연스레 중간 간부 인사도 가능해지는데요. 자, 검사 인사 규정은 차장 검사, 또 부장 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제 개편은 예외인데요. 따라서 지난해 8월 부임한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도 조기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반장들의 필수 근무 기간 3년으로 보장이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다. 자, 여당, 야당이 있으니까 국회를 없애면 되겠네라고 직제를 개편한다고 하면 국회반장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얼마 되지도 않은 국회반장이 다시 인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반장을 여당으로 보내고 여당 반장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부장검사 인사도 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무부는 물론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 의지가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최우선 과제,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꼽았는데요. 자, 이는 임명권자가 늘 강조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요, 검찰과 사법부 내에서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도 대검찰청 감찰 2과장, 충격적이었다라면서요, 이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헛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시나 헌법 전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김동진 부장판사, 이 전 정권에서는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소위 비위법관으로 찍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망에 올렸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당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세균 임명 동의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오늘 본회의 열고 표결입니다. 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일단 원래 6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안 열겠다, 민주당은 열겠다인데 어떻게 봐요? 주익신 반장 열릴까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4+1 협의체가 가동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6시에 열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당초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고요. 그래서 문 의장이 오후 5시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와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6시에 열겠다 하고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민주당하고 4+1 협의체가 7시쯤 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한국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분위기죠. 예, 그렇습니다. 문 의장이 오후 6시에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자 한국당 통상 본회의를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개했었는데 관례에서 어긋났다 항의를 하면서 오늘 16일 오전 10시로 연기하자고 요구를 했는데요.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6시에 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10시, 오후 2시 우리 정상화하자. 우리가 뭐 야간부 학생도 아니고 이거 지금 말이 안 된다. 제대로 좀 정상화하자라고 지금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세균 후보자 임명 동의안 사실 16일 이전까지 표결이 돼야 현 이낙연 총리가 국정공백 없이 물러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명 동의안 표결을 간다면 현재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오늘 중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오늘 반드시 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공식한 이낙연 총리의 사퇴 시한이 16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거죠. 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15일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16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잠시 봤는데 정세균 후보자도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치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일부 야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요, 정세균 후보자가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가 와서 선거 중립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면서 이 종로 국회의원으로서 선거운동에 전력하다가 총리실로 옮겨가서 당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지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이 청문회 직후에 이 정세균 후보자는 유성엽 대한신당 의원에게도 전화를 해서 협조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세균 후보자와 정동영 대표는 예전에 뭐 악연이라면 악연도 좀 있습니다. 둘 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또 부탁할 때는 전화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고석승 최종혁 반장이 여당 반장이니까 한번 물어보면 정세균 후보자의 그 표결이 인준안이 올라가면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나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은 비공개, 익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 무기명으로. 부분이 뭐 득이 될지 뭐 실이 될지는 좀 더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과거 4+1 협의체가 처리했던 법안들을 좀 보면요.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156표가 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160표가 찬성이었는데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과반 찬성이 필요한 표결 통과를 하려면 예. 과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이 4+1의 협의체만 뭐 좀 공조가 깨지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역시 좀 통과될 가능성은 좀 커 보입니다. 예, 현재 상태로는 뭐 통과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이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일단 상정을 하겠고 일부안은 표결이 되고 일부안은 이제 상정이 될 것 같은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다시 신청을 할까요? 자, 일단 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요.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유치원 3법에 대한 입장은 의원총회 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지난 본회의에서 상정된 형사소송법의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참여하지 않아서 오늘 곧바로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요. 검찰청법이나 유치원 3법 등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여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필리버스터 전략이 한국당이 성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형사소송법의 경우 아예 참여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도 새롭게 선출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몫인 정보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기존의 이혜훈 의원이 새보수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사임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른미래당은 4선의 박주선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내정했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본회의 원래 민주당이 6시에 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국당 의총이 5시부터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 빼고 사도하기 1만 하게 될지 아니면 한국당과 좀 더 협의하면서 미룰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6일 안에 총리 인준안이 돼야 돼서 오늘 강행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검찰 인사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 오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을 했죠. 네, 사실 뭐 이성윤 신임 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검찰 인사의 뭐 실무 책임자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중앙지검에 취임을 했습니다. 자, 이 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이 절제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또 인권 보호도 이루어져야 이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일단 일부에서는 검찰의 과잉 수사다라는 주장들이 있었고 특히 정부 여당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말은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 개혁에도 검찰 스스로 동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죠. 네, 뭐 이성윤 신임 지검장 이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지금 어렵고 또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앞서 강조했던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함께 민생 관련 사건에 업무 역량을 집중을 하고 또 형사부 전문화 등 사법 통제 모델을 모색하겠다라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특수수사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반부패 강력부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지검마다 예를 들어 동부지검 같은 경우는 뭐 형사 6부가 특수부 역할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직제 개편을 하면서 이런 특수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을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형사부나 이런 부분이 좀 되고 직제 개편이 되면 또 중간 간부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이 검사장급 인사가 났을 때 대검 간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가지고 지난 주말부터 좀 시끄러웠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주장인데요.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인사 전에 인사 대상인 검찰 간부들에게 문자를 보내 독설과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문자의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고 문자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라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료 검사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예,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자길래 주광덕 의원이 저렇게 이성 얘기까지 하는 건가요? 네, 법무부가 문자 메시지 전문을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민주당 회의에서 서른 최고위원이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영영님 이름은 뺐습니다.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영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영영님, 이성윤 올림. 네, 설 최고위원은 어디에도 조롱과 독설이 없다며 주광덕 의원을 향해 같은 국회의원으로 낯이 뜨거울 따름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주연에게 간 것이냐며 한국당과 검찰이 한통속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도 직접적인 조롱 관련 표현은 좀 없어 보이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약간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문자를 받은 강남일 전 대검 차장이 인사에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좌천된 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남일 차장이 이제 전 차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앞서 이제 발제에서 최종욱 반장이 국회 반장이 자리가 빠졌다 이런 예를 굳이 조익신 반장으로 들었는데 조익신 반장이 만약에 국회 반장 자리가 빠져서 다른 쪽으로 갔는데 이런 문자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복된 평화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글쎄요, 제가 이제 이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종교가 뭐 같다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아니라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이성윤 검사장 이제 중앙지검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표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가 전해진 좀 전후 사정도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 강남일 전 대검 차장이 이 법무부 측에 인사안을 언제 보내줄 것이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상 법무부에서 먼저 대검 측에 이 인사안을 보내줄 수 없다라고 추미애 장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사 발표가 나기 전에 이 신임 지검장이 당시 검찰국장이었겠죠. 검찰국장이
그렇게 인상을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대검에서 요청하는 안을 보낸 게 아니라 협조해줘서 고맙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결과적으로 그 문자를 받은 이제 예. 강남일 전 대검차장은 사실상 대전고검장으로 이제 인사가 나면서 사실상 좌천을 당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검찰 내에서는 좀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의도는 보낸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주광덕 의원은 강하게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은요, 원문을 보니까 왜 불쾌했는지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이 국장이 좌천을 앞둔 사람에게 이제 그만 휴식하시라라고 하는 건 조롱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앞서 이제 강남일 대검 전 차장이 문자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주광덕 의원이 이 문자를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를 입수를 한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 지검장의 말부터 정리를 하면요. 일단 이 대검 간부 여러 명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고 업무 협의차 많은 연락을 해왔던 이 강남일 전 차장에게만 인사 발표가 있기 전에 업무 연락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일단 이 주광덕 의원은 문자를 입수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문자를 받은 사람이었는지 모른다면서 검찰에서 들은 건 문자를 이 받은 사람이 조롱당했다고 느끼면서 상당히 불쾌했다는 이야기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했던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문자를 보낼 때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또 의도가 있든 없든 받은 강남일 그 전 대검 차장이 불쾌감을 느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일단 주광덕 의원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기자회견까지 한 거는 조금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합니다. 일단 그 검찰의 인사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번 주에 있을 것이다 얘기가 있는데 수사팀에 만약에 중간 간부 인사가 있으면 여러 수사팀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에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오늘 소환 조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오늘 송 부시장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청와대 관계자들과 울산 선거 공약 수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업무 수첩을 확보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표결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오늘의 발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석승 야당 반장의 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통합 6대 기본 원칙을 보수통합 기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새로운 보수당이 주장해온 보수재건 3원칙도 그 6원칙 안에 반영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이 주장해온 보수재건 3원칙을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물음에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수야권 통합 논의가 또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대화가 시작됐는데요. 야당 발제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통추위를 발족시키면서 저희도 동의한 보수 중도 통합의 6대 기본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원칙들에는 새로운 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들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 함께 스스로를 내려놓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자, 그동안 새로운 보수당으로부터 보수재건 3원칙 수용 입장을 직접 밝히라는 압박을 받아왔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 대신에 보수 중도 통합 6대 기본 원칙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주체가 다릅니다. 개념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보수 재건 3원칙은 그동안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지난해 처음 주장한 건데요. 탄핵의 강을 건널 것, 개혁 보수로 나아갈 것,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지을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황교안 대표가 강조한 보수 중도 통합 6대 원칙은
보수 야권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대통합의 원칙은 혁신과 통합, 통합은 시대적 가치인 자유와 공정 추구, 세대를 넘어 청년의 마음 담을 통합 추구 등 6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혁신과 통합, 탄핵이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 대통합 정신 실천할 새로운 정당 만든다 등 이 3가지 기준이 새로운 보수당의 3원칙과 비슷합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이 새로운 보수당은 바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우리의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공동대표단 회의를 가급적 빨리 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것보다 내가 회의를 가는 게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사실상 3원칙 수용 입장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새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으로서 보수재건과 혁신 통합으로의 한 걸음 전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당이 흔들리지 않고 보수재건 3원칙이 포함된 이 6원칙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양당 간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당과 새 보수당의 통합 논의가 말 그대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통합 대상을 두고도 한국당과 새 보수당 간 시각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화당도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선거 전에 힘을 모을 걸로 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의 그것이 동의한다?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선거 연합이 되는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우리 공화당도 결국 방향을 갑니까?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혁신 통합 대상은 한국당뿐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혁신 통합 대상 한국당뿐이고 그 혁통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의견 교환을 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통합 대상은 한국당 하나뿐입니다. 자, 이 우리 공화당과의 통합 여부 등을 놓고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간의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물론 우리 공화당도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건 마찬가지죠. 자유한국당이 불의의 세력회에 굴복하고 탄핵 당시 전국으로 복귀하는 최악의 선택에 합의했습니다. 보수 통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탄핵 원흉과 손을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보수역적 유승민이 대한민국 어디에서 출마하든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네, 또 이 아직 한국당 내부에 남아있는 새로운 보수당에 대한 반발 여론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수 통합 논의와 별개로 또 통합 움직임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공식 출범한 대한신당입니다. 대한신당은 어제 창당대회에서 제3지대 통합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신당은 제3세력 통합에 나서겠다고 선언합니다. 건강한 중도개혁, 제3세력의 통합만이 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 수 있습니다. 당장 대한신당과의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역이 아닌 중도 개혁 세력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 정치의 세대 교체가 최우선의 과제로 놓여진다면 언제든지 통합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곧 복귀할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이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여기저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통합 논의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발 목소리도 크고 앞으로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 거론되고 있는 현재 수준에서 통합이 실현된다면 이번 총선 정당 분포 대략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많이 본 모습 아닐까요? 바로 4년 전, 그러니까 2016년 20대 총선 당시로 결국
돌아간 모습입니다. 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자, 이름은 일부 바뀌게 되겠지만 결국 돌고 돌아 그때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물론 현재 이런 모습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고 정치는 생물이라고들 하니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해체 모여가 더욱 구체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국당, 새보수당 통합 논의 본격 착수. 예, 보신 대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간 해처만 했던 정당들이 모여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 유권칙을 받아들이겠다. 이 안에 유승민 의원이 제기한 3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얘기는 좀 갑작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전에 이 새보수당 측과 조율이 안 됐던 건가요? 예, 사실 오늘 오전 새보수당 회의 때만 해도 통합보다는 자강에 방점이 찍힌 언급이 많았습니다. 당장 유승민 의원만 해도 한국당에 팔아먹거나 통합하기 위해 당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서 정치에 대한 희망과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창당했음을 국민들께 분명히 밝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이 새보수당의 회의와 한국당 회의가 비슷한 시간에 진행됐는데요. 회의를 마친 직후에 기자들이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하태경 책임대표는 방금 이야기를 들어서 당장 입장을 내기 어렵다. 회의를 거친 후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황 대표가 직접 발표했느냐라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사전에 발언 내용을 전달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워낙 간접 화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초기에는 뭐 거부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는 있었어요. 사실 뭐 그동안 새로운 새보수당이 새보수당이 요구를 해왔던 거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이 보수 재건 3원칙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발언은 보수 재건 3원칙의 내용이 비슷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통합 기준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결국 새보수당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라는 뭐 일부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새보수당 측은 이를 3원칙 수용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지은 겁니다. 네, 물론 뭐 새보수당 내에서도 이 황교안 대표가 좀 정확하게 보수재건 3원칙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뭐 불만을 드러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왕 수용할 것 좀 화끈하게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에 기초해서 혁신통합의 길로 가겠다는 그런 좀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주길 바란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당내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오늘 통합 논의 발표에 반대한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 창당한 지 일주일이 갓 지났는데 이런 협의를 진행할 수 있냐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표현 없는 말의 행연으로 이를 진행할 수는 없다. 이런 산술적인 합을 가정한 통합을 해봐야 산술적인 합보다 효과가 없을 것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저도 이제 한국당 얘기를 좀 들어보면 물론 앞서 하태경 대표 말대로 좀 화끈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데 화끈하게 하면 또 당내 반발이 있으니까 이렇게 간접 화법을 황교안 대표가 자꾸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는 서청원 의원이 친박 대표 의원이죠. 서청원 의원이 그런 식으로 보수 통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세력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서청원 의원은 현재 무소속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니어서 그냥 이런 목소리를 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통합 얘기가 있습니다. 제3지대, 제3세력 얘기되는데 주로 호남 쪽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이 얘기도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공식 창당했죠. 이 대한신당은 아예 제3지대 통합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대표로 추대된 비례초선 최경환 의원은 제3세력 통합에 나서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거론되고 있는 통합 대상은 각 당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뭐 바른미래당과 또 민주평화당 정도인데요. 실제 각 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이 개별 접촉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뭐 보수 통합 논의도 이른바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통합 논의도 결국 뭐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 여부가 큰 변수일 겁니다. 안 전 대표가 이르면 뭐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설 연휴 전까지는 뭐 귀국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자, 안 전 의원의 행보를 두고 이 정치권의 관심이 그런 면에서 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안 전 의원은 향후 행보에 대해 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측근을 통해서 계속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 전 의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이태규 의원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 희생과 결단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다면
보수 야권도 통합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물론 안철수 전 의원의 가치에 동의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어쨌든 보수 야권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태규 의원이 지금 이동섭 의원과 함께 의원 중에서는 일단 안철수 전 대표의 뜻을 많이 대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와 직접 얘기를 나누고 했는지, 즉 보수와 손을 잡을 수 있다. 아니면 이태규 의원 독자적인 얘기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나중에 이제 총선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 자유한국당, 새보수당에 이 빅텐트에 같이 참여한다면 전개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좀 짚어보죠. 오늘 중앙선관위가 이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 이랬는데 오늘 혹시 지금 답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중에는 결론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자,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정당명에 비례라는 단어를 넣은 이름으로 이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을 신고한 3곳이 있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이 있고요. 비례한국당 그리고 비례민주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논의를 하는데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당은 기존의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과는 관계가 없는 정당입니다. 예. 네. 앞서 여야는 이 선관위의 결정을 앞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당은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유사 명칭이 사용될 시에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서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당명 사용을 허용돼선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비례 전용 정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당명이 혼동을 주면 안 된다는 기존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름이 차이가 나면 유권자들이 알 수가 없고 또 이름이 비슷하면 사실 혼동을 줄 수 있어서 허가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명이 등록 안 방금 될 수가 말씀하셨는데 이 예. 선관위에서 방금 막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선관위에서는요. 비례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예 비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정당명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존 이제 정당명에 비례를 덧붙인다. 그렇죠. 정당명이 이제 유사 정당명을 허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예. 같은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한 단어만 추가를 해서 이제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을 한 이 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비례 자유한국당은 안 되는 거군요. 기존 자유한국당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당 이제 입장도 좀 취재를 해봐야 될 텐데 아마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한다고 할 텐데 만약 이 경우 유권자들이 이게 한국당의 비례정당인지 과연 알 수 있을까? 이게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내일도 지금 반응이 나오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통합 논의 본격 착수입니다. 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문 대통령은 또 오늘 하루 일정을 비우고 내일 있을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 소식들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요. 이에 청와대가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본 청원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 6천여 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현 정부 출범 이래 청와대가 인권위에 어떤 문서, 이런 공문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권 침해로 검색을 해보면 총 8,000여 건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관련한 사안을 콕 짚어서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청와대는 실명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인권위는 이어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조국 일과 관련 인권 침해 논란은 맨 처음 여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녀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돼서 정쟁에 악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죠. 반면 야당은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었습니다. 추가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추가 제보를 합니다.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교육부 차관님, 학생 생활기록부가 공개되어서 정정이 악용되고 있고요. 내용이 공개되어서 복잡한데 교육부 입장이 있습니까?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도 제기했죠. 반면 야당은 오히려 조 전 장관 일가가 특혜 수사,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나 처벌권이 있습니까? 직권조사는 할 수 있지만 처벌권은 저희에게 바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현재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 개인정보 등 수사 중인 그 정보가 피사실이 공표되고 있는 등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에 수사받다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네, 여러 있다고. 5명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더니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받는 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갈 때 잡힌 카메라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대통령이 임명한 감찰국장으로부터 명품 수사 갑옷을 선물 받고 있습니다. 인권에도 금수저, 흑수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 결과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고발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하죠. 만약 이번 사안이 고발 단계까지 갈 경우 검찰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갈등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사흘 전 압수수색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고요. 이어서 어제는 위법행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제시할 때 상세 목록을 보여주지 않고 수시간 뒤에나 제시했고 또 법원의 판단 없이 검찰이 의미 작성한 문건을 제시한 건 위법행위라서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입니다. 검찰도 반박했죠. 국정농단 수사까지 언급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가 집행 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 영장에서 제시한 대상 중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목록을 제시했다라고 했고요. 2016년 10월 국정농단 수사 때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적이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에 따라 오늘부터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를 수사하는 지휘 라인이 교체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아직 유효하다면서 이르면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재집행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관련 소식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것 이례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수사해달라,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전달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의 연장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뭐 우선 지난해 10월이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빚어졌는지 조사를 해달라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여 만에 답변 기준이 20만 명을 넘겼죠. 자, 청와대의 기준상 이 만료일 한 달 뒤까지는 답변을 해야 했는데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한 달 정도 답변을 미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민감한 문제다라는 의미였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이 디지털 소통센터장 명의로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예, 그 답변을 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이 진정서가 갔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다라고 설명을 공문을. 했는데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이 진정서를 제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청와대 설명상 공문이라는 표현이 일단 있었고요. 다만 이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하는 절차를 센터장이 설명을 하면서 그렇다면 진정서 형태의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던 것인데 일단 청와대는 진정서는 아니다. 뭐 어떤 의견을 담은 것은 아니고 예. 청원 내용을 전달하는 공문 형태다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청와대의 설명을 또 들어보면요. 인권위법에 따르면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가 되면 각하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뭐 실명으로 좀 접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 또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명의로 접수된 이 공문, 뭐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여부를 들여다 봐달라라는 이 공문은 좀 압박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또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고발까지 이어질 경우에 검찰이 직접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엄중하여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예, 일단 앞서 저것부터 정리를 하면 비서실장 명의로 간 것은 국민청원이 익명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달할 때 익명이 아닌 사람, 비서실장 명의로 해서 그걸 모아서 공문으로 전달을 했다는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이 익명으로 하지 않고 실명으로 하는 거는 진정 절차에 따라서 예. 실명이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예. 좀 진정서로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저렇게 되면 인권위가 이제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까? 네, 강정수 센터장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가 공문을 받고 청와대에 즉각 입장을 전하고 그리고 자세한 안내도 한 셈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사 여부는 앞으로 인권위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와대 검찰과 관련해 올라온 국민청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답변이 됐고요. 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 답변은 보류가 됐었죠, 원래. 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윤석열 총장이 이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만료가 됐었고 20만 5천여 명이 동의를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 기무사가 이 계엄령 발동을 검토를 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이 사건을 덮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윤 총장 개인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인 만큼 청와대도 좀 신중한 모습일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 총장 거취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난 7일인데요.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은 그었지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법무부와 뭐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까지 거론해 가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예, 다른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관련돼서 지난주에 청와대 압수수색 갔는데 이미 제출로 받은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와대랑 서로 계속 각을 올렸다가 압수수색을 계속 수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압수수색 다시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없죠. 뭐 현재까지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은 따로 뭐 전해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 주말 내내 청와대와 검찰이 압수수색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였는데요. 청와대는 요구 자료가 특정되지 않아서 임의 제출 불가능한 수색영장이다.
추가로 상세 목록을 임의로 써서 냈지만 이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아서 위법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해 준 것이다. 똑같은 내용의 영장을 2016년 10월 국정농단 수사 때 박근혜 청와대 상대로도 집행을 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와대는 임의 목록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이라는 거고 검찰은 전례가 있는 적법한 절차라는 건데 일단 법 쪽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 논란은 이 청와대라는 장소의 특수성에서 좀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군사 보안 시설이죠.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 연풍문에서 수사팀이 영장을 제시한 후에 청와대 직원들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을 수색해서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청와대에서는 다 검찰이 직접 가서 압수,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 제출 방식으로 검찰이 요구한 물품들, 증거들을 가지고 왔던 거죠. 네, 그래서 따라서 이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임의 제출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수사팀이 각각 보유한 자료, 또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면서 이 압수 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이 다소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수사팀에서 제시한 상세 목록이 기정영장에 제시된 압수수색 범위 내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법적의 의견도 있는데요. 보통 압수수색 범위가 문제되는 건 영장 범위 바깥의 자료까지 압수할 때로 검찰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도 범위 외 압수수색이 논란이 돼 영장을 재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정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피의자의 자동차, 그러면 차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의 메모리, 여기에 뭐 행선지들이 다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은 따로 또 요즘은 적시를 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과거와 관리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앞서 이제 조 반장이 얘기한 대로 영장에 조 전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되진 않았지만 그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이게 포함이 돼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청와대는 제출한 상세 압수 목록은 법원이 허락한 영장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향후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또 청와대는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무리하게 많은 기관과 사람들에게 영장을 집행했는지 알 수 있었다면서 영장 집행 관행도 겨냥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면 모든 게 가려질 거라는 입장입니다. 자, 외교안보 소식도 짧게 다루죠. 지금 나라 바깥에 우리와 연결된 것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새해 첫 방위비 협상이 내일 시작되죠? 네, 내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6차 회의인데요. 지난해 9월부터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연말 시한을 넘긴 겁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는 기존 협정의 틀을 벗어나면 국회 비준이 어렵고 또 항목이 신설되면 지금의 총액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주말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시 방위비 문제를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But these rich countries have to pay for it. South Korea gave us $500 million. I said, you got to help us along. We have 32,000 soldiers in South Korea protecting you from North Korea. You've got to pay. They paid us $500 million. They're going to pay us a lot more.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숫자는 항상 틀려서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5억 달러는 사실과 전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이 마지노선으로 책정된 분담금 액수 1조 389억 원이었고요. 이거는 한 780억 원 정도 오른 액수인데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하면 약 한 6,770만 달러, 그러니까 훨씬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아마 일부러 5억 달러라고 말을 했을 확률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 모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했을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까 현재 주한미군이 32,000명이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아니죠. 28,500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좀 부풀리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후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북핵 대응 공조는 물론이고 최근 중동 지역 정세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이 이미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팩트가 늘 틀리는 분. 고반장은 그렇지는 않는데 아닙니다. 안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팩트가 늘 틀리는데 항상 본인에게 그래서 이분은 팩트를 잘 모르나 싶은데 항상 본인에게 유리하게 틀려요.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가 맞춘 적이 거의 없지만 항상 본인에게 어쨌든 자기 주장에 따라서 불리하게 틀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좀 부풀려 왔죠. 예, 네.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정말 알고서도 그러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노영민 명의로 조국 수사 인권 침해 공문 제출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종희싱 반장의 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죠. 문석균 씨가 아버지의 지역구인 경기도 의정부 갑에서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아빠 찬스다, 정치 세습이다 나를 세우고 있는데요. 조 반장 발제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집 아들 3대가 살고 있는 의정부 3대째 운영하는 숙문당. 팔짱을 끼고 숙문당 간판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 네 집 아들일까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입니다. 석균 씨는 아버지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서 이번 총선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총선 출마에 앞서 출발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모인 사람만 5천여 명, 지역 유력 의사들의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그 집 아들이었을까요? 유독 아버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집 아들, 네 집 아들입니까? 바로 육상 국회의원 아버지 문희상 의장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머니 늘 하는 말씀인데요. 그분과 인연이 되어서 우리 문석균에게는 생부고 저에게는 정치적 아버님. 저는 사실 가족입니다. 그 집 주인 어른을 92년에 만나서 인연, 정치적 아버지, 주인 어른. 정작 문 의장은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약방의 감초처럼 문 의장이 곳곳에서 등장했습니다. 지난 선거법 개정안 표결되었죠. 한국당은 문 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아들 공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 대화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의장님? 계속 계세요.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들었던 피켓, 아빠 찬스 아웃. 지역구 세습 논란이 일며 문석균 씨가 포털 사이트 실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석균 씨도 신경이 썼겠죠. 그 집 아들이긴 하지만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돼서 세습이니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국회의원이 되려면 지역 주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지역구 세습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요즘 청와대는 물론 여야를 넘나들며 화력을 높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석균 씨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반스가 원래 아빠가 입었던 거라면 그걸 아빠 반스라고 불러요. 지금 갖고 계신 선거구가 원래 아빠가 갖고 있던 거라면 그건 아빠 찬스라 부르는 거예요. 문 의장을 벼르고 있던 한국당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50이니 아버지 찬스, 철도 없이 당당하다 비판글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간 정치인도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지역구를 의정부 을에서 문 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명분은 아빠 찬스가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등을 처리한 문 의장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홍 의원의 아버지, 의정부에서 11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우준 전 의원입니다. 홍문 전 의원도 아버지 지역구에서 털을 잡았으니 아빠 찬스를 쓴 금수저인 셈입니다. 사실 재원국회 이래로 가문의 정치적 자산을 공유해 당선된 국회의원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국회를 참관할 때 필수 코스죠. 국회 헌정기념관에 가보시면 국회 진기록관이란 코너가 있습니다. 아예 이런 가족들만 따로 모아 소개를 해놨는데 부자, 부부, 형제 국회의원을 배출한 가족이 56. 이 가운데 부모와 자식이 함께 배치를 단 케이스만 35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관 언제 만들어졌느냐 알아봤더니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던 2013년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정 의원의 아버지, 충남 공주에서 내리 육선을 한 정성모 전 의원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16대 때 지역구를 그대로 이어받아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 보고 갈까요? 황교안 대표 옆에서 아빠 찬스 아웃 피켓을 들고 있는 바로 이분, 정진석 의원입니다.
문석균 씨, 올해 나이가 50이라고 합니다. 50하면 떠오르는 단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선거에서 하늘은 곧 유권자입니다. 석균 씨가 하늘의 뜻을 잘 헤아렸는지는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려줄 듯합니다. 흰색 국명과 망토를 두른 이들, 백인 우원주의 단체인 KK단입니다. 갑자기 왜 KKK단 이야기냐?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KKK를 제거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K구 K선거구에 있는 K 현역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 간판 앞에 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좀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원 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 바로 강석, 갑을 지역구로 둔 금태섭 의원입니다. 검사 출신 금 의원, 조국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돌직구를 알렸었죠.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공수처 법안에도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때문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온 셈인데 금 의원 갑작스러운 도전장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할 일도 많은데 저는 제 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굳이 상대에서 논쟁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 그런 분위기가 읽혔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집 아들, 네 집 아들, 아빠 차스 논란입니다. 예, 특히 일본에 많았죠. 부모의 대를 이어 자식들도 정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고요.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누원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그 2세, 3세 정치인들 그동안 숫자가 꽤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버지 지역구에서 당선됐던 의원들, 현직 의원들 중에서만 꼽아보면요. 앞서 뭐 발제에서 언급됐던 정진석 의원이 대표적이고요. 홍문종, 노웅래, 김세연, 김영호 의원 등이 지금 있습니다. 예,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는 뭐 지역구를 물려받아 지금 당선되거나 그건 아닙니다. 일단 경선에 참여해야 되는 건데 문희상 의장처럼 지역구를 바로 물려준 케이스도 있습니까? 일단 정진석 의원이요. 아버지 지역구를 바로 물려받은 케이스고요. 홍문종, 노웅래, 김세연, 김영호 의원 등은 약간 시차를 두고 지역구를 이어받았습니다. 물론 뭐 본인의 능력이 된다면 이어받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왜냐하면 아들이라고 해서 꼭 정치를 못한다 이건 아닐 수 있으니까. 네, 문희상 의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경선에서 떨어질 거라면서 한국청년회에서 중앙회장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본부 부위원장직도 수행하며 정치적 수업도 받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경우도 한국일보에서 워싱턴 특판을 거쳐서 농선열을 하다 정치에 뛰어들었는데요. 16대 때는 언론인들이 정치에 많이 영입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 이때 첫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능력이 있어서 간다면 내가 꼭 아버지 후광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물려받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 옛날 총재 시절에는 그냥 총재가 낙점을 하면 공천권을 따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은 경선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냐인데 아버지가 육선을 한 지역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조직 등에 있어서 아버지의 후광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준비를 했다가도 워낙 석균 씨의 네트워크와 이게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좋으면 감히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런 거겠죠.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정봉주 전 의원, 금태섭 의원에게 도전하겠다. 뭐 이런 뜻은 알겠는데 뭐 도전하겠다뿐만 아니라 싫다 이런 부분까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KK는 좀 과격하지 않았나 이렇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정 전 의원도 역시 조금 무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문구를 조금 수정을 했더라고요. 자, 오늘 오전에 새롭게 또 글을 올렸는데요. 이 KKK라는 뭐 기존의 단어는 지우고요. K구, K선거구에 있는 K현역 의원이라는 표현도 K선거구의 K후보라고 고쳐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조반장이 직접 통화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담담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선거에서 중요한 게 프레임 싸움이잖아요. 사실 뭐 괜히 대응을 했다가 이 정 전 의원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다. 뭐 이런 뭐 분석을 한 것 같고요. 결국 판단은 뭐 당원들의 몫인데 이 지역에서 당심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국방부 얘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겨울용 패딩을 지급했는데 이게 크기가 작아서 입지 못한다. 어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났어요. 네, 일단 이 국방부에서 올해부터 장병들에게 패딩형 이 동계 점퍼를 지급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청와대 발제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한 언론에서 이 패딩의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어서 배급을 받고도 입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실제 그렇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뭡니까? 국방부는 사이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이 생산 업체가 치수를 키우자고 해서 그것도 반영을 해서 제작을 했다는 건데요. 일단 국방부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JTBC 국방부 출입 기자가 김민관 기자가 패딩을 직접 입어봤습니다. 그림이 있나요? 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김민관 기자가 양복을 입은 모습, 오른쪽이 점퍼를 입은 모습인데. 아, 지금 김민관 기자가 입은 저 패딩인가요? 네. 지급된 것이. 예. 동네 친구 같은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김민관 기자가 체격이 상당히 좀 건장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5 사이즈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패딩 점퍼를 입었을 때 크게 작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합니다. 뭐 다만 뭐 활동량이나 또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부는 작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옷 입는 저도 이렇게 이제 의상실에서 옷을 줄 때 보면 개인적 취향이 다 있더라고요. 일단 좀 이렇게 옷걸이가 괜찮은 사람들은 슬림핏을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슬림핏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수가 딱 맞느냐는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국방부가 저 패딩 처음 보급한다고 이제 브리핑을 했을 때 최신 유행에 맞춘 디자인을 반영했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요새 유행이 약간 크게 입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더 크게 만들어달라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소위 막 깔깔이라 불리는 내피 그리고 이제 외상이라 불리는 그 외피를 있었잖아요. 사실 참 패딩을 준다고 하니까 조금 많이 그 군 복무 환경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사실 뭐 나 때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최중혁 반장 군대 갈 때는 말이죠 이 정도로 그렇죠. 얘기를 하겠습니다. 패딩은 사실 꿈도 못 꿨고요. 사실 제가 군에서는 지금 PD가 끝내셔도 된다고 하는데 군대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제가 보급을 맡았는데 그냥 치수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옷에 다 치수를 맞춰라 이런 분위기가 선임 때까지 있다가 제가 다 치수에 맞춰서 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병들 위해서 좋은 의도로 패딩을 보급을 한다니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집 아들, 뉘 집 아들, 아빠 찬스 논란입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한겨울 찬물 속에 방치되는 학대를 당한 끝에 숨진 9살 A군의 사건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숨진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계모 B씨를 구속해 상습폭행 여부를 조사하고 A군의 부검을 진행 중입니다. 국거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3, 4주 후에 나온다고 하니 그때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A군이 숨진 지난 10일 당시 여주 지역의 기온은 영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B씨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아들을 속옷만 입힌 채 찬물이 담긴 욕조에 1시간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A군이 시끄럽게 돌아다니면서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해서 벌을 주려 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숨진 아들을 학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A군이 5살이던 2016년에도 2차례나 학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33개월 동안 A군을 격리 보호 조치해왔는데요. 아이는 가해 부모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 명령 기간은 최대 1년,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기를 원할 경우에는 기관으로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은 가능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떻게 위탁 가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초등학교에 입학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했던 것이고 며칠 한 번씩 이렇게 방문도 하고 해요.
경찰은 귀가 조치 이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 5일 전에 해당 기관과 여주시청 보육아동팀이 A군을 집을 방문해서 학대 여부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A군의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처럼 학대로 격리됐던 아이들이 부모의 요구로 집에 돌아갔다가 반복되는 학대로 사망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인천 집에서 의붓아들의 손과 발까지 묶은 뒤 온몸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를 지난달 집에 데려온 뒤 한 달 만에 숨지게 한 겁니다.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에서 4살 여자아이가 친엄마 학대에 숨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아이는 엄마의 학대로 보호시설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나왔지만 다시 학대를 당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피해 아동들이 재학대로 사고를 당할 때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에 1명은 돌아온 가정에서 재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늘어나는데 재학대 예방은 부실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학대 방지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는지 철저히 따져보려면 공권력을 가진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재학대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집행을 하는 절차 할 수 있는 기관이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아동학대 복지법만으로 지금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를 하는 관행을 현저히 이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 법원을 두어서 법원이 사례 관리를 해서 처분을 받은 이후에 재결합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요 정책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방과 조기 발견 못지않게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국회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들어와서 자리를 갖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계속 의총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 시각 국회 화면입니다. 지금 6시 13분인데요.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자리를 잡은 걸로 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이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뉴스룸에서 또 자세히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5시 정치베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경도 근데 보고 그런 거.